오늘도 제가 사정이 있어서 미리 녹화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동양 건축사 중에서 일본의 불교 건축 부분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불교 건축이 시작된 것은 6세기 우리나라 백제로부터 공식으로 불교가 전래가 됩니다. 그러면서 뭐 불경 이런 것은 물론이고 그 불사와 관련된 장인들, 그 다음에 사찰을 짓는 장인들, 이런 사람들이 건너와서 그 기술을 일본에게 전해줍니다. 그 다음 이 시기에 아마 동양삼국이 거의 공통된 그런 성향인데, 국가가 나서서 다수의 사원을 건립하면서 불교 건축이 일본에 태동이 됩니다. 종교 건축으로서 불교 건축의 성격을 잠깐 요약해 말씀을 드리면은, 이 디자인의 기술 이런 것들이 타유형의 건축을 선도하는 위치에 섭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구성 체계, 장식적인 특성이 이때까지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일본에 도입시키는 그런 선두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예술의 전반에 걸쳐서 평가해 볼 때 가장 탑에 위치해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는 높은 탑이 솟아 있는 것이 멀리서도 이렇게 쳐다보이는 어떤 랜드마크 내지는 사원의 상징 역할을 했고, 장인들의 입장에서는 일생일대를 걸어서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도전 재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불교란 종교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 종교와 함께 불교 건축이 도입됨으로써 일본의 건축 전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은 일본 고대 사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거 전에 일본 그 불교의 성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고 들어가야 또 우리나라나 중국의 불교 건축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 기초 지식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에는 본산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지금 일제강점기 거치면서 본산 제도를 그대로 도입해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의 에도 막부에서 만드는 겁니다. 종파 내에서 제일 헤드가 되는 본산을 지정하고 거기에 소속된 말사,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찰의 그 종파 내에서 이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일종의 관리 제도를 씁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오산 십찰 제도입니다. 선종의 경우에 전국적으로 5개의 사찰을 지정하고, 이 사찰들이 중심이 돼서 말사를 엮어서 사찰을 관리하는 이런 제도가 선종의 오산 십찰 제도인데, 이것은 중국 남송의 제도를 그대로 모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오산 십찰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교토에 큰 규모의 사찰 5개, 가마쿠라에 5개의 사찰이 지정이 돼서 그 주변에 군소 사찰을 말사로 거느리면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되는데, 이 오산 십찰 제도가 일본에서는 여러 종파 중에서 임제종의 한 종파에만 지정이 돼서 이 임제종 외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본산 제도가 시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는 문적 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뭐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개념이 있긴 한데, 일본의 황족이나 귀족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사찰 건립의 후원자로만 이렇게 행시하는 것이 아니고 사원의 주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원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격이 높죠. 그 헤이안 시대 같은 경우는 일본의
천황이 은퇴를 하고서 상황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찰에 소속이 돼서 주지가 되면서 자기를 또 법방이라고 칭하는 뭐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적 사원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의 편액을 하사는 이런 거 굉장히 유사한데 적극적으로 행사할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메이지 유신 이후에 황족의 출가를 아예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탑부 사원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탑부 그러니까 탑이 많은 사원인가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선종 사찰의 경우에 이 큰 사찰이 있고 주변에 작은 사찰 둘러싼 작은 사찰들이 있으면은 이것을 묶어서 탑부사원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이 사원은 결국 한국에 예를 들어서 지리산에 구례 하암사가 있는데 그 주변에 여러 암자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그런 것들과 유사한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 탑두사 특히 이제 선종계 사찰에서 대두된 것인데 주지는 임기가 있고 주지를 아무나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경지에 이른 고성만 주지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찰에서 불교 학문의 한 학파를 이룰 정도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찰과 주변에 조그만 암자들을 묶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군사입니다. 국군사 여기 이제 일본의 사찰을 성격을 두 가지로 나누면은 관에서 건립한 관사, 그 다음에 개인이 건립한 사사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개입한 사찰이 국군사인데 일본의 쇼무천황 같은 사람은 일본에 그때 이 나라가 한자로 국이지만은 일본의 쿤이라고 하는데 행정단위입니다. 거기마다 사찰을 건립토록 명령을 하고 그러면 나라가 건립한 사찰이 굉장히 많죠. 이제 그것을 총괄적으로 통제하는 제일 위의 사찰을 교토의 동대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만든 사찰을 국군사라는 개념으로 하는데 그게 가장 우두머리가 도다이지 소위 동대사입니다. 그 다음에 치권사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천황이 발언을 해서 건립한 사찰. 그래서 이런 사찰에는 현판을 하사합니다. 마치 우리 한국 유교 건축의 사액선과 유사한 그런 개념입니다. 이런 사찰들은 황실 혹은 국가로부터 후원을 받기 때문에 큰 규모의 사찰로 또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사찰의 가람에 대해서 우리는 선종이 도입이 되면서 고대의 도심에 있던 평지 사찰들이 거의 대부분 산지로 들어가 버리고 도심의 사찰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거꾸로 아직 평지에 만들어진 사원들이 대부분입니다. 평지 사원의 장점은 일반인이 접하기 쉽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산사에 가려면 일부러 시간을 내서 먼 거리를 가야 되지만 일본에서는 선종이 도입됨에도 불구하고 평지가람이 대부분이다. 평지가람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는 일본 가람 배치의 주된 유형이 우리 산지 사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일본에도 산지 사찰이 있긴 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본산 이상의 대규모 사찰들이 그렇습니다. 자, 일본 사찰 내 건물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소개를 드리면 사찰 내에는 불정 같은 신앙 공간이 필요하고 또 수행하는 공간이 필요하고 생활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사찰의 신행 공간에서 우리하고 조금 다른 점은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소유경전에 따라서 대웅전, 대적강전, 못하고 났네요. 극락전 같은 이름으로 여러 불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오히려 본당이란 용어를 많이 씁니다. 거의 대부분. 그 다음에 검당 혹은 불전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보다는 본당이란 용어를 많이 쓴다. 그 다음에 금당, 후군, 불전. 그 다음에 이제 본단의 공간을 내외진 두 개 공간으로 구분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내진하고 외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진은 뭐냐 하면은 여기 불상을 봉안한 굉장히 신성한 공간이고 성녀를 비롯한 허락된 소수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깥에 외진의 경우는 일반 신도들이 이렇게 돌면서 참배가 가능합니다. 즉 불상을 모신 내진에는 아무나 출입이 불가능했고 성녀라든지 제한된 소수만 출입이 가능했는데 바깥에는 일반 신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 바깥에 건물 바깥이 아니고 기둥으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이 유사한 개념이 우리나라 황룡사의 같은 경우에 불상이 있는 곳에 벽체를 아예 칩니다. 물론 뭐 창살로 이렇게 해서 볼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 내외진 공간을 구분하는데 거의 같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의 부속 건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산조, 그 종파를 열은 제일 윗대 스님의 진영 같은 것을 봉안한 건물을 우리는 뭐 영당, 계산당, 뭐 조사당 여러 이름으로 썼는데 일본에 이제 특이한 이름이 어영당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근데 종파에 따라서 이 계산조의 진정을 모신 이곳이 사찰의 제일 중요한 건물인 본당, 불전 중에 가장 제일 중요한 본당과 거의 동격으로 취급하는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란히 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호원, 그래서 이 본당하고 멀리 떨어진 아주 같은 가람에서도 멀리 떨어진 이런 곳, 깊숙한 곳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별도의 영역으로 부릅니다. 여기는 뭐 창근주를 모시기도 하고 불보살, 조금 특이한 게 이 터를 지키는 산신 등을 모신 별도의 이런 공간들을 반드시 거의 대부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수행 공간에는 강당, 비교적 고대는 강당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법당, 선종이 도입된 이후에 법당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설법을 듣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념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방장, 서원과 같은 이런 용어입니다. 이 방장은 우리말로 하면 주지실입니다. 그 다음에 서원은 유교 건축의 서원과 한자는 똑같은데 공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것이 발전해서 지난번 설명드린 주택의 서원조 건축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게 이 사찰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서원은 소위 선종계통에서 선수행과 관련해서 많이 강조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당문, 뭐 가라문 그러는데 중국 풍문인데 천황이나 황족, 귀족 등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만이 특별히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문을, 게이트를 당문이라고 별도에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하는 공간인데 뭐 고리라는 곳이 한자로 고리인데 이거는 성녀가 먹고 자는 공간입니다. 근데 식당하고 유입할 건데 식당 플러스 숙식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식당이라는 이름은 선종 도입 이전에는 있었는데 이후에는 사라지고 이 고리로 역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욕실이나 동사라는 그런 건물이 있는데
이 욕실 자체도 수행의 일부고, 이 동사, 이 화장실입니다. 이런 것도 다 수행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특히 선종이 도입되면서 7단 가람 형식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이런 건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문이 있고, 종루, 경루, 종과 경판을 보관하는 종루, 경루, 그 다음에 창고인 뭐 보장, 보물을 저장해 놓는 곳이다 그래서 창고, 이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 종루, 경루 같은 것은 고대 사찰에서는 좌우로 이렇게 병렬 꼭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시대가 이제 떨어지면서 종루는 그대로 살아남는데 경루는 소규모 사찰에서는 없는 것이 많아집니다. 자, 문의 형태는 뭐 표문, 인왕문, 산문 이렇게 구분했는데, 산문 같은 것은 2층 누각 형식으로 굉장히 큰 규모의 사찰, 표면은 간략한 문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인왕 역사가 버티고 있는 인왕문 같은 이런 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우리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용어만 조금 다를 뿐. 이제 고대 가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잠깐만요. 자, 요거를 먼저 하겠습니다. 고대 가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자, 아스카의 비조사라는 사찰을 건립을 하고, 그 다음에 사천왕사, 법융사, 천원사, 약사사, 항복사, 아까 나라에서 건립한 관이 개입한 사찰을 총틀어서 관리하는 총국군사의 역할로 동대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이름을 들어봤을 만한 사찰들이 이 6세기에서 8세기에 걸쳐서, 6세기 백제로부터 불교가 도입된 이후에 한 200년에 걸쳐서 중요한 사찰, 고대 사찰들이 이 시기에 다 건립이 됩니다. 자, 고대 불교는 이 시기에 우리가 고대 불교라고 해서 세 가지 정도의 불교 종파가 있습니다. 일본에 고대 불교, 평안 밀교, 정토종. 이 고대 불교는 뭐 일명 나라 불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나라 시대까지의 불교를 고대 불교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로 사찰들이 평지에 입지를 합니다. 탑, 금당, 강당.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중축선상에 이렇게 배치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에 해안 불교는 평안시대를 해안시대를 가는데, 일본에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사천왕사 같은데 뭐 문두루 비법을 시행해서 중국의 침입을 물리치고 하는, 그때 이제 밀교가 나오는데, 같이 밀교가 도입됐는데 밀교의 성격이 좀 다르고, 일본에는 보다 밀교의 영향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하고 좀 차이들이 있는데, 일본의 밀교가 들어오면서 산사로 들어갑니다. 산림에 들어가서 산으로 들어가면 형제 입장에 비해서 부지에 여유가 적기 때문에 전통적인 이런 중축선을 중심으로 한 이런 가람 배치에 그것들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다라라 그래서 불교적 우주관을 가리키는 중앙에 비로자나불이 있고 여러 불보살들이 있는 이런 그런 세계관을 불교 배치해서 불교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토종 같은 경우는 이 나라 시대의 불교 외에 정토종도 역시 좌우대칭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정토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왜 정토종이 생기냐면은 석가모니 부처가 돌아가신 후 1500년 이후에 말법 시대가 와서 세상이 망한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시기가 그때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법 사상이 유행을 하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극락세계에 나고자 하는 그런 염원에서 극락세계의 주부처인 아미타부를 열심히 염원하는 그런 불교의 종파가 이제 정토종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당을 건립하면서, 이 역시
나라 시대 불교에 비해서 해안 밀교하고 정토종은 자유스러운 그런 배치를 만들어 나갑니다. 특히 이 극락세계에 관련돼서 여기는 지난번 조경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구품영지를 상징하는 연못이 만들어지면서 정토식 정원이 같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소위 나라시대 불교의 고대 불교라고 이르는 남대문이 있고 금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당입니다. 뒤에 식당이 있는, 어쨌든 중축선상으로 대문과 금당과 강당이 이렇게 서 있는 형식의 이 고대 불교의 전형적 가람 배치의 모습이었다면은 평안시대 밀교, 해안교 밀교와 제호사란 절이 있는데 제호사는 밑에도 영역이 조성이 되어 있고 위에도 하나의 영역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을 상제호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여기는 조금 전에서 보신 중축선을 중심으로서 해서 질서정연한 배치가 아니고 산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자유스러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칭에도 보면은 뭐 예륜당이라든지 일반 거기에서 쓰지 않은 것을 밀교적 성격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들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토종의 한 그거인 평동은 봉황당인데 이렇게 연지, 구품연지를 상징하는 연지가 마련되어 있고 이런 배치들이 일간단 배치가 아닙니다. 정토원, 채성원, 뭐 부동당이란 이런 명칭, 또 서원, 특히 이 경우는 귀족의 별장을 이렇게 개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스러운 그런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미타당이 여기에 있고 여기는 별도로 동황당이란 그런 건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배치가 굉장히 자유스러워집니다. 자, 나라 시대는 불교가 이제 6세기경에서 한국에서 전래되고 또 중국 쪽에도 성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이 남도는 뭐냐면은 일본 열도가 이렇게 길게 쭉 있는데 북쪽보다는 주로 남쪽에 있는 6개의 그때 종파가 있었습니다. 함종, 법상, 율종 이 세 가지고 주류를 이루고 성실종, 부사종, 삼농종 같은 종은 있었는데 이 뒤에 세 종파는 그렇게 큰 역할을 못했습니다. 도시에 있고 대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호족이나 귀족이 후원을 하고 또 관에서 이렇게 건립한 그런 절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탁각금당과 해랑이 일직선상에 있는 배치인데 궁궐 배치와 매우 유사합니다. 자, 뒤에 이제 해안 시대가 되면은 몇몇 종파들이 생깁니다. 우리 한국에도 천태종이 있긴 한데 일본에서는 이 천태종의 소위 경전은 법화경입니다. 뭐 학자에 따라서는 그 불교 경전의 가장 최고봉이다, 완성판이다, 법화경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본에서의 천태종은 교학, 선종의 참선, 그 다음에 계율, 이 비밀이라는 것은 밀교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인정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천태종이 뭐 교학이나 선종이나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거기에 플러스 밀교까지 합해진 천태밀교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성녀 채정이라는 사람이 이 중국으로부터 이걸 도입하는데 당시 중국하고는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이때 신라의 그 중국과 일본 사이에 이 바다의 해상권을 장악한 사람이 청해진을 중심으로 한 장보고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해서 그와 관련된 뭐 신사도 사찰내어 세우기도 하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시대에 오면은
앞에서 보신 넓은 평지에 만들어지는 그런 사찰들이 규모가 점점 축소되고 회랑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천체동 같은 경우는 수행하는 방법이 법화산매, 상행산매라는 그런 수행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화경을 37번 읽는 경우, 또 다른 산매에 들어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돼서 법화당이나 상행당과 같은 이 종파의 특성에 어울리는 그런 건물들이 건립이 됩니다. 물론 본당은 별도로 있습니다. 자, 일본 불교의 존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은, 왜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일본 불교에는 우리 한국과 달리 밀교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한국도 밀교가 같이 들어오긴 했지만은 그렇게 강렬하진 않았습니다. 우리에 비해서는 굉장히 일본 불교의 큰 특색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뭐 석가나 노사나불이나 아미타나 약사나 이런, 또 오지열애는 뭐냐면은 중앙에 제일 열애가 있고 각 방향을 직에 열애가 또 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도 뭐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대열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이름입니다. 자, 이분이 대일열애입니다. 비로자나 부처의 화신이라고 생각되는 분인데, 부처님들은 보통 불상을 보면 이렇게 머리가 요렇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곱슬머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이런 나발이란 게 있는데, 그리고 다른 보살들은 이런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 중에서 유일하게 관을 쓴 분이 이분입니다. 대열에 뭐 빛의 화신이라고 그러는. 보살 같은 경우도 지장, 미륵, 문수 쭉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분이, 예를 들어 허공장 보살 같은 것은 우주를 가득 채우는 지혜와 자비를 가지고 있다는 밀교에서 나오는 그런 보살입니다. 밀교 경전에. 그래서 요거는 동대사에 있는 좌우의 협시 중에 하나로 있는 허공장 보살입니다. 허공과 같이 강활한 지혜의 자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는, 그래서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이 밀교와 관련된, 그래서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쓰지 않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관음보살 같은 경우도 쭉 뭐 우리 11면 관음 같은 것은 석굴암에 머리가 11개 있는 부처님, 천수관음은 1000개 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관음은 말을 하면 어디서라도 다 그걸 듣습니다. 뭐 이런 관음을 쭉 우리가 다 쓰는 관음들인데, 여기 마두관음이라고 있습니다. 마두는 말머리입니다. 글자 그대로 축생계의 중생을 보살피는 관음보살을 마두관음이라고 하고, 이제 이 원래 관음보살이 한 분인데 많은 중생, 축생 뭐 이런 사람, 이런 것들을 구제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화신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이 만들어내는 게 대성불교에서 이제 이런 개념들이 생기는데, 거기에 따라서 자, 1000개 손이 있으니까 도와주는데 1000사람 한꺼번에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제 화신들을 만들어내는데, 마두관음은 축생, 불경견색관음에는 역시 이것도 밀교와 관련된데 인간계를 중생 보살피는 그런 관음입니다. 자, 여기 마두관음, 왜 마두관음? 굉장히 험상궂죠. 왜? 주로 축생을 담당하니까. 여기 머리에 보면은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험상궂습니다. 이 특색입니다. 마두관음도 역시 일본 밀교나 이런 쪽 관련, 불경견색관음은 뭐냐, 이 견색이 뭐냐면은 여기 손에 이렇게 밧줄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나 고기 같이 이런 것을 포획을 해서 구제를, 중생 구제를 하기 위한 그런 이런 고통받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밧줄을 가지고 이렇게 포획을 해서 구제를 한다는 뭐 그런 개념인데, 이 불금견생관음도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지 않는 그런
관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왕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명왕 자체도 부처의 화신입니다. 그래서 뭐 부동명왕 같은 것도 우리 잘 들어보지 않는 이름인데, 대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밀교에서는 대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비로자나불, 그러니까 여러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중에 우주의 중앙에, 가장 중앙에 있다고 생각되는 게 비로자나불이고, 그것이 밀교적으로는 대일열애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산악신앙하고도 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제오사의 부동명왕인데 칼을 지니고 있고 굉장히 험상궂습니다. 그러나 이 번뇌를 응징해버리고 밀교를 수행하는 행자를 수호한다는 그런 개념의 명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부가 나오는데, 천부는 뭐냐면 불교의 우주관에서는 우주의 중앙에 수미산이라는 게 우뚝 솟아 있고, 이 중앙을 지키는 게 사천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부터 28개의 하늘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상부에 완전히 깨달은 부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미산 꼭대기에 28개의 하늘에 있는 여러 신들을 불교의 신으로 다 포함을 시킵니다. 근데 이 신들은 부처는 육도윤회를 하지 않는, 완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육도윤회를 하지 않는데, 여기 28개 하늘에 있는 이 신들은 비록 인간보다는 깨달음이 훨씬 뛰어나지만 육도윤회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는 단계의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신, 부처, 그러니까 부처와 인간 사이에 있는 분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사천왕이라든지 이런 분들인데, 여기 이제 일본에는 대흑천이란 신이 많이 나옵니다. 힌두교의 또 시바신. 그러니까 불교라는 게 인도에서 만들어진 종교여서 인도 고유의 힌두와 관련된 그런 여러 토속 신들이 불교에서 다 받아들여서, 뭐 이거는 불교의 보살이다, 이거는 불교의 신중으로 다 이렇게 섭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죽음과 파괴의 신인데, 악신을 항복시키고 이 파괴로 끝나는 게 아니고 파괴 이후에 창조와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개념에는 없는 인도의 힌두교의 신의로 출발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밀교와 관련돼서 일본에서 많이 알려진 그런 신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흥종 같은 경우는 성녀 공예가 중국에서 수입했는데, 여기는 진흥종,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소승불교는 최대한 깨달아봐야 부처가 살아서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불이 있고 보살이 있고 그 밑에 나은 정도로 인간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소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는 내가 깨달아서 죽고 나서 윤회에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은종은 죽고 나서 되면 뭐냐, 살아 있을 때 바로 성불할 수 있다는 게 진은종입니다. 여기서 이제 밀교적 색채, 진은이나 의식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적신성불이 가능하다. 대승불교는 깨달아서 죽은 후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아까 다 설명을 드렸고, 진은종에서 특히 이 부동당이란 건물을 만들기 시작하고, 아까 계산조와 관련된 의영당 이런 것들이 건립되고, 특별한 탑 형태인 다보탑이 여기서 건립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특별하냐면은 1층은 정사각형인데 2층에는 원형으로 된 아주 특이한 형태의 탑이 만들어집니다. 자, 정토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 사후 1500년 지난 후에 말법이 도래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고자 극력서 개퇴하고 나자는 그런 신앙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아미타당이나 정토동이 만들어지는 이런
그 다음에 연못 자체를 구품 연주와 관련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정토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방형이 아니고 정방형의 평면을 만들면서 기둥에 내외진을 만들고 여기에 내부는 불상을 보완하고 바깥에는 신자들이 이렇게 돌면서 참배할 수 있도록. 우리 고대 사찰의 평면도 이와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고대의 중요한 여러 사찰들의 가람의 모습입니다. 자, 해랑으로 다 둘러싸여 있죠. 평지에 있는 사찰들이기 때문에 해랑 내에 비조사의 경우는 탑을 중심으로 해서 금당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소위 일탑상금당식인데 여기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사천왕사 같은 경우는 금당 앞에 탑이 있습니다. 뒤에 강당이 있고. 그래서 일축선상에 이런 배치는 백제에 많이 유행했던 그런 가람 배치 모습입니다. 천은사 같은 경우는 조금씩 변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탑이 있고 앞에 금당이 이렇게 있는 요 금당이 있는, 그러니까 금당이 두 개고 탑이 있는 묘한 형태의 일탑상금당식이 조금씩 해체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범용사에 가면은 여기에 금당과 탑이 서로 병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남북 중축선상에 전으로 인다면 여기는 병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과 금당의 위치 변화들이 슬슬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약사사 같은 경우는 금당 앞에 탑의 쌍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소위 우리 통일신라식의 이런 가람 배치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흥북사입니다. 흥북사는 조금 묘합니다. 자, 여기가 중심 영역입니다. 중심 영역을 벗어난 곳에 금당이 있고, 여기도 중심 영역을 벗어난 곳에 금당이 있고, 금당이 있습니다. 금당이 3개 있긴 한데 주 영역 내를 벗어난 곳에 있는데 가장 놀라운 것은 탑이 이쪽에서는 그래도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에 있는데 탑이 오른쪽 원으로 이렇게 바뀌집니다.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비조사의 가람 배치나 사천왕사의 배치 좀 앞선 시기의 사찰들을 보면은 탑이 금당 앞쪽에 있습니다. 그만큼 탑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었는데 슬슬 병렬하기 시작하고 하다가 이렇게 탑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바깥 원으로 여러 개의 원이 만들어지는데 중앙원에 있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만큼 탑의 중요성이 숭배 대상으로서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동대사 같은 경우는 금당이 여기에 있는데 쌍탑입니다. 즉 약사사에 배치하고 유사하다고 보이는데 이 탑이 별도의 원으로 분리된 중앙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금당의 중요성이 탑보다는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여기에서 앞에서 보는 사찰들에 비해서 밑에 흥북사나 동대사 같은 경우는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중앙 하나의 원 외에 여러 개의 영역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건 당연히 사찰 규모가 커지면은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사례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비조사는 588년 부처의 사리를 백제로부터 헌납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찰
일본 최초의 사원으로 창건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뭐 조사공이라든지 이런 장인들이 백제에서 직접 와서 이것을 도와줍니다. 자, 소위 이게 일탑 상금당식의 고구려식의 가람배치입니다. 백제 장인이 오긴 했지만 사실 백제도 이 초기에 보면은 그 뿌리가 고구려죠. 어쨌든 이 일탑 추정 복원이긴 하지만은 발굴을 통해서 이런 가람배치가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남아있는 사찰의 모습은 굉장히 축소된 그런 형태입니다. 평지에 만든 가라면은 앞쪽에 남문 중문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영역을 이렇게 해랑으로 둘러쌉니다. 둘러싸는데 강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독립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탑이 있고 세 개의 금당이 이렇게 품자를 이루는 전형적 고구려식 가람배치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는 이렇게 굉장히 축소된 형태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정면 상칸에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 아스카데불은 일본의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성덕태자상을 이렇게 모셔놨는데, 일본 불교에서 이 사람은 일본의 불교를 제일 먼저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내려가면서 성덕태자가 뭐 보살의 화연으로 이렇게 칭송이 되면서 그것을 모신 상들을 사찰 내에 많이 이렇게 봉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발굴을 통해서 이런 연화문, 뭐 백제하고 뭐 거의 닮아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선조는 오히려 고구려의 가람에서 나오는 그런 힘찬 이런 모습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본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불교 사찰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일본에서 이제 그 발굴을 하고 나서 복원할 건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렇게 현지의 자료관을 만들어서 전시하는 개념을 많이 쓰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붉은색으로 된 것은 새로운 나무로 가지고 엮은, 그 다음에 이 금게 보이는 게 요거는 이제 기둥이고, 기둥 상부고, 요 부분은 창호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창호지가 일반에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동북아 상국에서도 살대를 세우고 이렇게 뚫려 있는 이런 식의 창호를 씁니다. 이런 창호가 대략 고려 말 조선 초정대까지 동양상국에서 유행을 하는데, 뭐 사진이라든지 유물만 전시하는 게 아니고, 뭐 출토된 것을 보존 처리를 해서 나무를 더 이상 삭지 않게 하면서 이렇게 그때 당시의 가구의 모습이 이랬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도록 내부에 이렇게 복원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일본에서 굉장히 일반화된 그런 방법입니다. 자, 약사사입니다. 680년에 왕후의 병을 낫도록 하는 염원에서 만들어진 낭실의 원찰인데, 소위 말하는 칠당가람배지, 선정도입과 함께 이야기되는 칠당가람배지. 이 칠당가람배지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7개의 빌딩을 요렇게 배치하라, 그런 것이 이상적이라는 게 선종이 도입되면서 그된 칠당가람도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도 많이 그거 하는데, 오히려 중국보다는 일본에서 많이 이걸 지킵니다. 최근에 이제 발굴 조사를 하고 복원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자, 뭐 고대 가람에서 전형적인 남문 중문이 있고, 금당, 대강당, 뒤에 식당이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에 동서 쌍탑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해랑으로 둘러쳐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경루는 뭐 있고, 종루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약사사 자체가 굉장히 커지면서 이 뒤쪽에 보면은 현장 삼장문이라는 그런 별도의 원으로 이렇게 해랑으로 둘러쳐진 에리아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현재의 회랑이라든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까맣게 보이는 이 탑은 과거에 쭉 내려오던 탑이고, 이 왼쪽에 있는 탑은, 마주보는 왼쪽에 있는 탑은 최근에 복원한 탑입니다. 해랑도 이제 최근에 복원을 했고, 요 뒤쪽에 금당이나 강당들도 복원한 겁니다. 지금 앞에서 보시는 게, 앞에 보이는 게 금당입니다. 금당이 중층에, 자, 어깨가 하나, 지붕이 하나, 둘, 셋, 네 개라고 해서 4층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1층의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소위 차양칸입니다. 그러니까 1층에 집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더 달아내서 이렇게 만든 차양을 가리는 그런 차양칸입니다. 고대에는 이런 차양칸들이 많고, 여기 탑에도 보시면은 이게 1, 2, 3, 일본에는 3층 탑이라 그러지 3중자로 씁니다. 그릇대를 중자로 쓰는데, 여기 보이는 요런 지붕들이 역시 차양칸, 금당과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복원된 해랑입니다. 일본의 단층이 붉은색 위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단층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창호지가 없는 살대로만 된 창호들입니다. 76년에 복원한 금당의 모습입니다. 자, 일본 사람들은 복원을 할 때 저는 한 3가지 정도가 크게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이 하부에, 기단의 하부에 콘크리트로 기단을 만들고 원래 발굴했던 고대의 초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으면 위에를 다 제거를 하고 고대의 가람의 흔적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그 위에 덮어서 인공구조물을 덮고 집을 짓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통상은 요 위에 그냥 바로 지어버리는데, 뒤에 복원한 것이 틀렸을 경우에 원래의 모습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지을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원을 하고, 고대 건물을 복원할 때는 본인들 나라의 건물만을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중일, 적어도 한중일의 고대 건축은 다 조사를 합니다. 뭐 심지어 발굴평면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다 충분히 연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난번 평성궁경의 주장문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의, 물론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보다 훨씬 작은 게 주장문입니다. 그 하나를 발굴해서 복원도를 만들고 검토를 거쳐서 짓는데, 물론 주장문이 2층의 문이지만은, 건물이지만은 30년이 걸릴 정도로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려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건물 내부에 부처 상하고 좌우에 협시불이 모셔진 모습입니다. 중앙에는 약사열의 불이 모셔 있는데 일본의 국도로 지정될 정도로 뛰어난 보상입니다. 좌우에는 일강고살, 월강고살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을 가 관련된 그런 보살들이 좌우에 협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는 대간다입니다. 고대에는 불교가 주로 교학 불교였습니다. 불경을 통해서 불경을 공부를 하면서 불교의 진리로 들어가는 방법을 쓰는데, 그래서 오히려 금당보다는 강당의 역할이 지대했고, 그래서 강당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 불교사에도 대웅전 뒤쪽에 무술전이라고 이름이 붙은 강당의 규모가 훨씬 큽니다. 거기 내부에는 미륵삼존과, 여기 미륵삼존입니다. 10대 제자들의 상을 봉헌하고 있습니다. 자,
동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원래 있었던 탑입니다. 각 층마다 이렇게 차양칸이 있고 있습니다. 자, 여러 층 높이의 목조 건물을 지을 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목탑 같은 경우에 각 층의 기둥이 별개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1층 위에 2층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소위 적층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구조는 수평력이 행력이 심하게 작용하면 견디기 어렵겠죠. 물론 이렇게 기둥 같은 부재가 그 밑에 받치는 부재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촉을 만들어서 꽂습니다. 꽂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것들이 부재가 서로 각 층의 기둥들이 연결되는 방식으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적층식의 구조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차양칸과 또 하부에 이런 난간들이 만들어지는 일본의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이거는 방의 모습을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기 위한 그런 화면이죠. 내부의 석가모니 부처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에서 먹는 것을 극도로 제한하면서 수행을 하니까 지금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고행을 하는 부처의 고행상입니다. 고행상을 모셔놓고, 이 기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바깥에 이 부분, 이런 부분에 장식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서탑은 81년도에 복원을 했는데, 조금 돌아가 보면은, 자, 여기 기단 높이는 얼마 안 됩니다. 좀 비교를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요거는 그것보다 기단이 높습니다. 왜 높은가? 아까 말씀드린 원래 유구를 보완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이렇게 기단을 만들고 여기 공간을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기단이 이런 정도 높이였다가 이만큼 보호하기 위해서, 복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차이가 나타납니다. 형태는 옆에 탑이 있으니까 그 형태 그대로 갔으면 높이가 아까 기단만큼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천왕사입니다. 우리 경주에도 똑같은 이름의 절이 있고, 이 사천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불교의 우주관에서 우뚝 솟은 수미산의 중간 부분에서 동서남북을 지키는 신장입니다. 이 신장은 본래 인도 힌두교의 신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불법을 수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사천왕입니다. 7세기에 창건됐다고 추정이 발굴들을 통해서 나오는 유물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되는 절입니다. 여러 차례 화재가 있었고 또 2차 재던 때도 소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50년대에 복원을 해서 발굴을 해서 60년대 복원을 시작합니다. 근데 다른 사찰과 달리 여기는 철근 콘크리트를 재료로 해서 복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전통 건축 자체가 목조로 만들어진 건데, 이것을 일본에서도 철근 콘크리트로 복원하는 초기에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가람배처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백제 가람배처 모습입니다. 여기 중문이 있고 탑, 금당, 강당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해랑이 요만치 있어서 강당이 밖으로 나간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아마 시대가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고, 이 시기만 해도 탑이 사찰 내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앞쪽에서 보면은 아까 이제 일본 불교 건축의 초기 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탑이 우뚝 솟아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가장 상징적 랜드마크 역할을 합니다. 사천왕사 중문인데 보면은 배열림이 있고 기둥 위에만 공포가 있습니다. 아직 이 시기에는. 그 다음 기둥 중간 사이에는 이렇게 사람 인자형으로 생긴 대공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는 상들이 이렇게 신중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천왕사 해랑을 복원한 모습입니다. 역시 이제 여기 뭐 배열림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보이는데 조금 눈여겨볼 것은 자 우리 스타일로 보호가 있고 통상적으로 이를 석가래에 이걸 지지를 할 때는 여기에 기둥이 서겠죠. 그러나 대신 여기서는 중간에 기둥 없이 좌우에 사람 인자 같은 모습의 대공으로서만 지지를 하는 특이한 가구입니다. 여기 이제 약학사에도 탑을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탑이 복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디테일들을 보면은 불국사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또 실상사 백장암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그 시기에 공포 모습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시기에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목조 건축의 진행 과정상에서 보면 거의 같은 스타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고대의 가람을 복원할 때 한중일의 유구를 비교 연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붕이 조금 특이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 다 마찬가지지만 고대의 한중일의 이런 건물에 있어서 지붕이 이런 모습인데 여기는 요렇게 꺾인 것 같은 모습. 그러니까 이 망곡된 지붕이 아니고 초기에는 이렇게 요렇게 꺾입니다. 이런 형태의 모습이 우리 이 시기에 고대의 유물 같은 데서도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도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꺾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다가 직선이 두 개 엮이는 방식으로 했다가 점점 자연스럽게 처마선을 형성한 것으로 그렇게 추론됩니다. 자, 이 탑에서는 아까 탑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보이죠? 자, 소위 차양칸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차양칸이 쓰이다가 조금 시기가 내려가면은 벌써 그것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기둥사에 이런 인자 대공이 보이는 모습. 그 다음에 석가래 마구리 같은데 검색 나는 것이 이 마구리에 금속판을 대고 무늬를 이렇게 투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장식으로 이렇게 달았습니다. 금당의 모습입니다. 정면 5칸의 금당인데 상하층의 체감이 꽤 큰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에 관음상인데 마치 미륵보살같이 이렇게 앉아서 사유하는 방가사유상이라는 게 이렇게 한쪽 무릎을 이렇게 하고 생각하는 그런 상의 모습. 사천왕사의 뭐 해랑의 모습이고 뒷부분에 있는 강당입니다. 강당도 역시 요렇게 고대는 지붕 곡선이 이렇게 완만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꺾였다. 이런 것들은 이 정도 완만하게 만든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이렇게 발전한 거죠. 건축 기술이. 그 뒤쪽에 보면은 이제 육시의 찬당이란 건물이 있습니다. 연못 앞에 만들어진 팔짝의 큰 집입니다. 육시의 찬당이란 이름이 붙어 있고 이 시기에 목조 공포들로 보면은
굉장히 간략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약사 열애상이 이렇게 모셔져 있고요. 뒤에 이제 종루. 지금 우리가 보는 종루하고는 모습은 좀 많이 다른데, 과거에는 종루 경류, 한쪽에는 경판을 이렇게 보관해 놓는 종루 경루가 같은 모습으로 좌우 양쪽에 있는데, 이런 스타일의 종루 경루가 존재했습니다. 검증사로 들어가면은 이게 너무 양이 많아져서 오늘은 일단 이번 것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